과거로 갈 수 없는 이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할 경우 그 물체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미래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입자 가속기에서는 수많은 입자들이 미래로 가고 있죠. 그러나 질량이 있는 물체는 초광속으로 운동할 수 없으므로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력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엔트로피는 미래를 향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 방향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과거로 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게르마늄 팔찌.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태양과 인간한테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원적외선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그것도 싫다면 출근 시간 지하철에 타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또한 원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인간의 피부조차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냥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방사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으로요. 이온화 방사선은 인간의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비이온화 방사선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흔히 전파를 전자파라 말합니다. 전파는 파장이 가장 긴 비이온화 방사선이죠. 이론적으로는 인간에게 유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WHO는 전파의 일종인 추저파 자기장을 EB 등급으로 분류했어요. 잠재적으로 바람이 의심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치와 코코넛 오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바람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니 일부러 범위를 넓게 잡아 놓은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점점 전자파는 암과 관련이 없다고 밝혀지는 추세입니다. 그니까 전자파 무섭다고 효과도 없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나 붙일 거면 햇빛은 일군의 확실한 발암 물질이니 밖에 나가지도 말고 커튼 치고 있어야 하고 김치도 전자파랑 같은 등급이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사이아나 포타슘, 흔히 청산가리로 불립니다. 어쨌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이아나 포타슘은 사이아나 이온으로 분해됩니다. 사이아나 이온은 일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죽이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는 산소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포는 조금의 에너지라도 얻기 위해 무산소 호흡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되어 버립니다. 혈액은 젖산에 의해 점점 산성으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pH 변화에 민감한 체내 효소들이 모두 변성되어 효소를 사용하는 모든 세포들은 전부 죽고 인간은 사망하게 됩니다. 앙뚜안 라부아지에 174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횡령한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 과학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태우는 실험이 있죠. 그러나 그는 화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사원소설을 박살낸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물, 불, 흙, 공기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1794년 공포정치 때 향년 50세의 나이로 사형당했습니다. 불법적인 세금 징수 때문이었죠. 아, 참고로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그가 목이 잘린 이후 얼마나 의식이 남아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Young Young Clark, die Dura, Amamuda Derul, and Dormian, Dory, Igopnum, Im. 놀랍게도 이게 맞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붙는데 우리가 달을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달이 어떤 입자와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자와도 상호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달이 사라질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이죠. 금은 왜 노란색일까? 은백색을 띠는 다른 금속들과는 달리 금은 노란색을 띱니다. 이는 상대론적 효과에 의한 것인데 원소가 무거워짐에 따라 전자의 궤도가 변경되어 원소의 특징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은 이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 자외선 대신 파란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그 보색인 노란색을 띠는 것입니다. 굶은 지 며칠이 지나면 체내의 포도당이 고갈됩니다. 포도당이 부족한 인체는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이어트가 가능하게 돼 암튼 보통 몇 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저장된 지방이 많거나 기초 대사량이 낮다면 몇 달 정도로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케톤마저 고갈되게 되면 신체는 스스로의 장기를 파괴해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심장 근육까지 분해해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 마션에서 아트니는 화성의 흙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화되지 않은 흙으로 이 짓을 했다간 여러분은 아마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자기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리 태양풍이 직격으로 꽂혀 화성의 토양은 태양풍의 알파선에 의해 오염됩니다. 이 알파선은 종이 한 장조차 뚫지 못해 당연히 인간의 피부를 통과할 순 없지만
알파 입자로 오염된 토양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농작물도 알파 입자를 가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농작물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알파선에 그대로 피폭되어 버립니다. 또한 화성의 토양에는 다량의 산화철이 있어 철분 중독의 위험도 있고 독성 물질인 과염수산염도 미량 들어있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화성의 토양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조에 폰 충전기를 빠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크크 그것 가지고 별 문제 있겠어? 네, 별 문제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압이 아무리 낮더라도 욕조의 물에 젖어 인간 피부의 전기 저항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쉽게 감전되는데 감전되면 근육과 신경이 마비됩니다. 즉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몇 시간 동안 서서히 내부 장기의 세포들이 익으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돼요. 오가네손 원자 번호가 118번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마지막 원소예요. 캘리포늄 249에 칼슘 48을 충돌시켜 발견했는데 이 오가네손 원자 하나를 만드는 데만 무려 약 2,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감기는 또 더럽게 짧아서 오가네손 294의 반감기는 0.00089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가네손은 현재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딴 원소인데 유리 오가넷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원소의 이름을 딴 식당도 있는데 바로 오가네손 칼국수입니다. 우선 일회용 핫팩은 철가루가 촉매와 혼합되어 산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똑딱이 핫팩은 어떨까요? 이 안에는 아세트산소듐이 들어있는데 용해될 때 흡수한 열을 가진 아세트산소듐은 열을 방출하면서 응고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불안정한 관행각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충격을 줄 경우 갑자기 응고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핫팩을 사용하시나요? 메탄올 체내에 흡수되면 포름알데하이드를 거쳐 포름산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신경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메탄올을 섭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WHO 필수 의약품 중 하나인 3에틸피라졸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메탄올 중독의 치료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없다면 에탄올을 투여해야 하는데 술을 경구 투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탄올이 먼저 분해되는 동안 메탄올은 그대로 노폐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집에 술을 쌓아놓거나 3에틸피라졸 병쯤은 구비해 두는 게 어떨까요? 헬륨, 주로 MRI 등의 조전도 전자석에 쓰이는 비활성 기체 원소입니다. 그런데 일기압에서는 이 헬륨의 온도를 절대 0도까지 내려도 절대로 고체 상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려 약 250만 파스칼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0.95켈빈의 극저온 상태를 만들어야 비로소 고체 헬륨을 형성시킬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고체 헬륨 같은 존재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3만 볼트에 감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류가 적게 흘렀다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바늘에 비유해본다면 전압은 바늘의 뾰족함, 전류는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만 볼트의 전압이라고 하더라도 전류가 적으면 뾰족한 바늘로 피부를 살살 긁는 효과밖에 내지 못해 살짝 따갑기만 하지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적은데 전압이 높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무딘 바늘을 피부에 세게 찌른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바늘이 너무 무뎌서 피부에 찔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 피부의 저항 때문에 그냥 감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나만 어렸을 때 회로 만지다가 감전된 적 있는 거임? 만약 당신이 약 1억 개의 바나나를 24시간 이내에 혹은 하루에 약 2740개의 바나나를 7년 동안 먹는다면 바나나에 극미량으로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인 포타슘 40과 라돈 226이 피폭되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1kg에는 각각 1피코큐리와 3520피코큐리에 라돈 226과 포타슘 40이 들어있는데 계산해보면 바나나는 시간당 약 0.1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을 내뿜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기로 약 10시버트, 장기로 약 0.1시버트씩 7년 정도 피폭되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계산해보면 바나나를 24시간 이내의 단기간에 이렇게 또는 7년의 장기간 동안 매일 약 2740개씩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나나를 하나 먹었으니 내일까지 9,999만 9,999개만 더 먹으면 죽을 수 있겠네요. 아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위 터져서 죽겠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높은 선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염색체가 파괴됩니다. 인간의 몸 설계도를 잃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가 며칠 뒤부터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수명을 다한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되어야 하지만 염색체가 손상된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백혈구가 소멸하여 감염에 매우 취약해지고 혈소판 또한 감소하여 피가 멎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장기가 뜯어지며 나중에는 재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심장을 제외한 근육이 손상되면서 나온 미오글로빈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온몸이 썩으면서 감염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상대성 이론에서 어떠한 사건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랙홀이 있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블랙홀 근처에 가서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계속 사건의 지평선으로 접근하는 모습만 무한히 보게 될 겁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중력에 의한 적색편이 때문에 안 보이게 되긴 하겠지만요. 암튼 이건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빛은 무한한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정지해 있다면 시간 지연과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여러분이 빠르게 보이고 시야각이 좁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자유 낙하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만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거의 광속에 가깝게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와 광행차가 시간 지연과 중력 렌즈를 상쇄시키거든요. 저처럼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니 여러분도 블랙홀 근처에 가지 않게 꼭 주의하세요.